북한의 꽃이라 불린 초특급 연예인이 영하 30도 죽음의 경계선에서 포착됐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넉마를 걸친 비참한 모습에 평양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인민의 우상이었던 그녀는 왜 스스로 명예를 버리고 사지로 뛰어든 걸까요? 보위부가 목숨 걸고 은폐하려던 그녀의 진짜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 3,000명이 넘는 관객이 가득 찬 대극장에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무대 위에선 저는 그날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인민 가수 김양진 동지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에 관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공연에도 파견될 정도로 저는 북한을 대표하는 얼굴이었습니다. 29, 예술단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해외 무대에 섰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직접 우리 향진이는 조선의 보배라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예술단에 퍼졌을 때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리에서도 향진 동지, 감동이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보다 더 높은 곳은 없다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제 이야기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의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입은 속옷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인민 가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배급과 월급은 쥐꼬리만 했습니다. 쌀이 나오는 달도 있고 안 나오는 달도 있었는데 나와도 풀칠하기 빠듯했습니다. 속옷을 새로 살 돈조차 없어서 기운대 위에 또 기워 입었습니다. 조선의 보배라는 사람이 속옷 하나 못 사 입는 거였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꽃다발이 쏟아졌습니다. 그 꽃을 받아 든 손으로 저는 분장실에서 양말 속에 옥수수를 숨겼습니다. 당에서 가수는 살집이 있어야 보기 좋지 않겠소라며 가끔 보내주는 특별 배급이었습니다. 단 한 톨도 제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양말에 꼭꼭 쑤셔 넣었습니다. 꽃다발을 아는 팔보다 옥수수를 숨긴 발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분장실 거울 앞에 혼자 앉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노래를 하는 걸까? 3,000명이 박수를 치는데 정작 나는 양말에 옥수수를 숨기고 있다. 팬들이 향진 동지 최고입니다. 하고 외치는데 그 최고라는 사람이 속옷도 못 사 입는다. 이게 정상인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으니까요. 향진아, 이만큼 사는 것도 다 수령님 덕이다. 저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의심은 사치였고 감사만이 허락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도 공연이 끝나고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00명의 함성이 아직 귓가에 울리는데 현관문을 열면 들리는 건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작은 그림자가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여린 손이 제 치맛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새 살배기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어두운 방 안에서 엄마만 기다리던 아이. 저는 얼른 양말을 벗어 옥수수 알갱이를 꺼냈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에 하나씩 넣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왔으니까. 3,000명 앞에 서던 인민 가수가 어두운 방에서 양말 속 옥수수를 꺼내 아이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가 오물오물 씹는 소리가 들리면 3,000명의 박수보다 그 작은 소리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당 고위 간부 한 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분장실로 부하를 보내 선물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옥수수 한 자루, 그 다음에는 쌀, 어느 날은 돼지고기까지. 향진 동지는 살집이 좀 더 올라야 더 이쁠 거요. 저는 순수하게 감사했습니다. 그 쌀과 고기는 전부 민수에게 갔습니다. 아이가 고기를 씹으며 엄마, 이거 맛있어 하고 웃던 그 얼굴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날도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우리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검은 승용차가 누군가의 집 앞에 서 있으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차는 이미 천천히 소리 없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고 남편의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었습니다. 신발은 현관에 그대로, 외투도 그대로, 사람만 없었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끌려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가 방구석에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저씨들이 와서 아빠를.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벽이 듣고 이웃이 듣는 나라니까요. 쉿,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새 살배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인사하던 이웃이 눈을 피했습니다. 직장에서 남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숙청. 하지만 울면 안 됩니다. 슬퍼하면 안 됩니다. 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민수가 잠든 뒤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민수를 안고 웃던 사진. 단 2장. 성냥을 그었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이 가장자리부터 오그라들며 사라졌습니다. 옷도 버리고 칫솔도, 흔적이란 흔적은 전부 없앴습니다. 이 집에 남자가 산 적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핏줄인 민수까지 끌려가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민수를 절대 밖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세상에는 아이가 없는 독신 가수로 살겠다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TV 녹화가 잡혀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분장사가 물었습니다. 향진 동지, 괜찮소? 저는 웃었습니다. 연습을 너무 했나 봐요.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올라가고 부은 눈 위에 아이섀도가 덮이고 헬스칸 볼에 볼터치가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가 사라지고 인민의 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카메라 빨간 불이 켜지자 저는 환하게 웃으며 혁명가요를 불렀습니다. 역시 향진 동지. 조선의 보배는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혼자 남은 분장실.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볼터치를 지우니 헬스칸 볼이, 아이섀도를 지우니 부은 눈이, 파운데이션을 지우니 남편을 잃은 29살 여자의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이 거울 앞이 제가 진짜 저를 마주하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3,000명 앞에서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 새 살배기의 한마디에 쏟아졌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인민가수라는 타이틀은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아니, 서야만 했습니다. 무대에 서지 않으면 의심을 받고, 의심을 받으면 민수까지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웃었습니다. 더 크게 노래했습니다. 누구보다 완벽한 인민 가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간부들의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 식량을 보내주던 그 간부, 저는 그분을 마음속으로 후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라진 뒤부터 그 후원자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를 통해 전하던 선물을 이제는 직접 들고 왔습니다. 분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의자에 앉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향진 동지, 이제 혼자 됐으니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마시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술을 아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지만 웃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 그런데 문제는 그 간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창건 기념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금실 자수, 북한에서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가수는 몇 되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쏟아지고 관객석 첫 줄에 앉은 간부들이 박수를 치며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인민 가수 김향진 동지에게 특별 선물, 무대 위에서 꽃다발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저. 그 순간만큼은 온 인민이 우러러보는 조선의 보배였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분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문 밖에 관용차가 대기하고 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나가보니 차가 3대였습니다. 여러분, 3대. 각각 다른 간부가 보낸 차였습니다. 운전기사 3명이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향진 동지, 우리 부장 동지께서 저녁 자리에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3사람이 거의 동시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광경이 우스울 법도 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에 식량을 보내주던 그 간부, 그 사람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3명의 고위 간부가 각각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쌀, 돼지고기. 제가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받았던 그 선물들은 예술가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몸값의 성금이었습니다. 제 몸에 미리 찍어둔 값.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목구멍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민수에게 먹인 그 고기, 그 쌀이 전부 그런 의미였다니. 감사하다고 고개까지 숙였던 내가 한심하고 치가 떨렸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간부가 찾아왔습니다.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동지, 저는 남편을 잃은 몸이라 아직 마음의 준비가. 그 간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향진 동지, 내가 그동안 뭘 해줬는지 잊은 거요? 쌀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시오?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두 번째 간부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향진 동지, 솔직히 말하겠소. 나를 선택하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켜주겠소. 제 뒤에 있는 모든 것. 그 말이 민수를 뜻하는 건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민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단련된 연기력이 그때 저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부. 이 사람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향진 동지의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지 않소.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남편의 숙청을 들먹이며 저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남편을 끌고 간 장본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명의 간부, 3개의 칼날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나머지 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셋 다 적이 될 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를 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간부들끼리의 자존심 싸움이었고 저는 그 싸움의 도구였습니다. 전리품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도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객석 첫 줄을 봤습니다. 세 간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향한 건지 서로를 견제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노래했습니다.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 꽃을 준 사람이 무대 아래에서 저를 가시밭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꽃을 받고 무대 아래에서는 가시에 찔리는 삶. 꽃다발의 향기 뒤에서는 피 냄새가 났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봤습니다. 화려한 한복, 완벽한 화장, 인민의 우상. 하지만 그 안에는 3마리 늑대에 둘러싸인 29살 여자가 있었습니다. 숨겨둔 아이가 있고 사라진 남편이 있고 도망칠 곳이 없는 여자. 거울 속 제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순진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를 재우고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느 간부를 선택해도 나머지가 저를 죽일 것이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도 셋 다 저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민수. 이 아이의 존재가 들키는 날이 끝나는 날이다. 잠든 민수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숨소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대로는 저도 민수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더 이상 가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이 화려한 감옥에서 이 세 개의 칼날 사이에서 민수를 데리고 빠져나가야 한다. 입술은 혁명가요를 부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탈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최후 통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간부가 보낸 부하가 분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향진 동지, 이번 주 안으로 답을 주셔야 합니다. 부장 동지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소.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데 두 번째 간부의 관용차가 극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간부는 아예 제 공연 일정을 미리 알아내 모든 공연장에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확실하게, 올가미가 조여오듯 숨 쉴 틈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해외 공연이었습니다.
베이징 공연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 들었던 이야기들, 예술단 안에서 은밀하게 떠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주류 예술가들, 그러니까 저처럼 이름이 알려진 가수나 무용수들은 해외에 가도 보이부, 요원이 붙어 다녔습니다. 숙소에서도 감시를 받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인기 예술가들은 달랐습니다. 악단의 뒷줄에 앉는 연주자나 무대 뒤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은 감시가 느슨했습니다. 당에서 보기에 탈북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그 비인기 예술가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탈북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티가 나면 그날로 끝이니까요. 혹시 중국에서 공연할 때 자유시간에 뭘 했어요? 배로 이동한 적도 있다며요? 겨울에 바다 건너 공연하러 간 적 있소?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시간, 점심 식사 시간,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들의 대답 속에서 저는 퍼즐 조각을 모으듯 정보를 맞춰 나갔습니다. 중국 쪽 항로, 겨울철 해안 경비의 허점, 브로커를 만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해안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 경비 순찰 간격이 길어지고 유빙 때문에 감시 범위도 좁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바다가 위험합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빠지면 3분 안에 의식을 잃으니까요. 육로보다 위험하지만 감시가 덜한 바닷길. 저는 이를 악물고 겨울 해상 탈북 루트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해야 했습니다. 먼저 수면제를 구했습니다. 민수를 배낭에 넣고 이동해야 하는데 새 살배기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 순간 발각입니다. 저는 예술단 의무실에서 불면증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공연 스트레스로 잠이 안 와서요. 의무실 의사가 수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한 번에 한두 알씩,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수면제를 옷장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남편의 흔적을 지운 그 자리에 숨겼습니다. 옥수수도 모았습니다. 양말 속에 숨겨 가져오던 그 옥수수를 이제는 민수에게 바로 먹이지 않고 절반을 따로 빼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민수에게 줄 식량이 줄어드는 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옥수수 왜 적어? 하고 묻는 아이의 눈을 보면서도 저는 이 옥수수가 우리 모자의 탈출 식량이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널 더 넓은 세상으로 데려갈 테니까. 방한 용품도 필요했습니다. 영하 30도의 겨울 바다를 건너야 하니까요. 장마당에 가서 두꺼운 속옷을 샀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사면 의심받으니 몇 주에 걸쳐 하나씩 모았습니다. 아이 겨울 옷, 담요, 장갑, 목도리. 장마당 아주머니가 향진 동지, 요즘 옷을 많이 사시네? 하고 물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촌 동생네 애가 태어나서요. 웃으며 둘러댔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브로커와의 연결이었습니다. 비인기 예술가를 통해 알게 된 중간책이 있었습니다. 만남은 공연장 뒷골목 어두운 구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분장도 지운 채로 갔습니다. 인민 가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브로커는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이 김양진이요? 조선의 보배가 왜?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소. 브로커가 금액을 불렀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무대에서 받은 상장과 메달들을 꺼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직접 내려주신 표창장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보배라는 인장이 찍힌 그 종이를 이것들로 대신할 수 있겠소. 브로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민 가수의 훈장으로 탈출비를 치르는 거였습니다. 이보다 더 씁쓸한 거래가 있을까요?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6년 1월. 마지막 공연이 다가왔습니다. 분장실에서 화장을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장사가 향진 동지, 오늘은 손이 좀 떨리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또 웃었습니다. 좀 추워서 그래요. 거울 속에 인민의 우상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무대에 서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거울 속에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극장 창문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이 도시에서 노래를 배우고 이 무대에서 3,000명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저에게 준 것은 구멍난 속옷과 양말 속 옥수수와 사라진 남편과 3개의 칼날뿐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관객석을 봤습니다. 3,000명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저와 함께 혁명가요를 따라 부르던 할머니, 꽃다발을 건네주던 젊은 군인,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던 아이, 다시는 볼 수 없을 얼굴들. 노래가 끝나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오래. 그 인사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3,000명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극장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복도를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손끝으로 벽을 쓸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촉. 이것도 마지막이구나. 집으로 돌아와 잠든 민수 옆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묘소가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당신 아들만은 제가 꼭 살리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자식만이라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양말 속에 옥수수를 숨기던 손이 이제는 배낭 속에 아이의 운명을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영하 30도의 겨울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2026년 1월 영하 30도 새벽 3시 저는 잠든 민수를 깨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옷을 입혔습니다. 속옷 위에 속옷을 덧입히고 장갑을 끼우고 목도리를 두르고 아이가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입어?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랑 여행 가는 거야. 재미있는 대로. 민수가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면제를 물에 타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이거 마시면 자는 동안 도착해. 일어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민수가 물을 마시고 곧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아이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배낭 지퍼를 올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이를 배낭에 넣는다. 이게 엄마가 할 짓인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옥수수 한 줌과 수면제 몇 알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이 문을 다시는 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브로커가 약속한 해안 마을까지 기차로 이동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배낭을 앞으로 안고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민수가 소리를 내면 끝이니까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동지, 배낭이 무거워 보이는데 선반에 올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서요. 웃으며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배낭 안에 민수가 움직이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해안 마을에 도착하니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선이 갈대숲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낡고 작은 나무배였습니다. 이 배로 겨울 바다를 건넌다고?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3개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국 해안까지 직선으로 약 3시간이요. 하지만 유빙을 피해야 하니 5시간은 잡아야 하오. 해안 경비대 순찰이 새벽 4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이니 그 사이를 노려야 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시간. 영하 30도의 바다 위에서 5시간. 배에 올랐습니다. 배낭을 품에 안고 노를 잡았습니다. 브로커가 배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살아서 도착하시오. 이 바다에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니 세상이 달랐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전부 검었습니다. 바람이 뼈를 깎았습니다. 노를 젓는 손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끝부터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유빙이 배에 부딪힐 때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배가 부서지는 건 아닌가. 지금 이 순간 바다에 빠지면 3분 안에 의식을 잃는다는데 민수는 어떡하지? 머릿속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배낭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수면제에서 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뒤척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응.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깨서 울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소리가 바다 위로 퍼지면 경비대에 잡힙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한 번 먹인 수면제를 또 먹여야 한다. 아이 몸에 얼마나 해로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면 죽습니다. 둘 다 죽습니다. 배낭 지퍼를 조금 열었습니다. 민수의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반쯤 뜬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 입에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제 손가락에 침을 묻혀 아이 입술을 적셔줬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미안해. 조금만 더 자.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아이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배낭을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며 우는 엄마. 이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 있을까요?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해안 경비대 순찰선이었습니다. 탐조등이 바다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젓는 것을 멈추고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배낭을 몸 아래 깔고 숨을 죽였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심장 소리가 바다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줘. 빛이 제 배 바로 옆을 스쳤습니다. 1초, 2초. 빛이 멈추었습니다. 발각된 겁니다. 거기 서라. 움직이지 마라. 여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찰선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여군이 소총을 겨누고 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총구가 제 머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이구나. 이제 저는 북송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일어나라. 신분증을 보여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군의 눈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순간 배낭 안에서 민수가 다시 뒤척였습니다. 수면제가 덜 든 건지 아이의 작은 손이 배낭 지퍼 사이로 삐져나왔습니다. 여린 손가락 5개가 차가운 공기 속에 드러났습니다. 여군의 눈이 그 손가락에 멈추었습니다. 총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아이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여군이 배낭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지퍼를 내리자 민수의 잠든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속옷에 둘둘 쌓인 새 살배기, 입술이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군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총을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지, 당신이 혹시 그때 탐조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분장을 지은맨 얼굴이었지만 여군이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수도 없이 봤을 그 얼굴. 인민 가수 김양진. 김양진 동지. 인민 가수 동지에게 아이가 있었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숙청, 숨겨둔 아이, 새 간부의 협박, 양말 속의 옥수수. 무대 위에서 웃으며 노래하면서 양말에 옥수수를 숨기던 이야기를. 울먹이며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이야기를. 여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여군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어쩌면 누군가의 어머니였을지 모릅니다. 총을 들고 서 있지만 총 뒤에도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군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총구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여군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오. 이 해류를 타면 가장 빨리 중국 해안에 닿을 수 있소. 30분 뒤에 다음 순찰이 오니 그 전에 시야에서 벗어나야 하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군이 제 배를 직접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군화를 신은 발로 바닷물에 들어가 배를 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여군의 바지를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제 눈에 띄지 말고 죽으림을 다해 가십시오. 여군이 허공에 위협 사격을 가했습니다. 탕, 탕, 총성이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낭 속 민수를 꼭 안은 채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군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총성도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를 저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해안가에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군이 서 있는 자리, 그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여군의 이름을 저는 모릅니다. 얼굴도 어둠 속이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와 민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인민 가수의 우상을 쏘지 못한 것인지, 아이 엄마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린 것인지, 이유가 뭐였든
그 여군은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그 은혜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 희미한 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노를 저으며 그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배낭 속 민수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 그것만으로 노를 저을 힘이 났습니다. 5시간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바다 위에서 5시간을 버텼습니다. 중국 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빙 사이로 검은 땅이 나타났습니다. 갈대밭이 보이고 멀리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해안에 닿는 순간 저는 노를 놓고 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이 얼어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노를 잡고 있던 모양 그대로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민수도 살아 있었습니다. 배낭 속에서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 모를 해안 마을에 아이를 업은 채 서 있는 20대 여자. 말도 통하지 않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입니다. 북송되면 정치범수 용소행이고 그건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래도 인민가수라는 간판이라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법 입국자, 잡히면 끝나는 존재. 겨우 조선족 마을을 찾았습니다. 한국말이 들리는 곳을 따라 1시간을 넘게 걸었더니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또 넘어온 거구나. 그 말투가 우리 어머니와 비슷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서였을까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와 민수를 자기 집 다락방에 숨겨주셨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아이를 눕히니 민수가 드디어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공안이 오면 절대 소리 내지 마라. 들키면 나도 잡혀간다. 할머니도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 다락방에서 사흘째 되던 날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예술단 출신이었습니다. 이름은 은주. 무용수였는데 저보다 먼저 탈북해서 중국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미혼모였습니다. 2년 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탈북했는데 브로커와 연결이 끊어져 중국에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은주를 보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은주도 울었습니다. 예술단 시절에는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의 가수였고 은주는 무대 뒤의 무용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낯선 땅에서 같은 처지로 만나니 열연 알고 지낸 자매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은주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향진 동지, 아니 언니, 우리 살았어. 살아있잖아.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시는 밥으로는 어른 둘, 아이 둘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네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목숨을 걸고 우리를 숨겨주고 계신 분에게 더 부담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은주는 서로를 마주 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에서의 여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고운 한복 입고 노래하던 가수도 조명 아래 춤추던 무용수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하는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강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엄마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기를 찾는 게 엄마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중국 식당 뒷골목을 돌았습니다. 식당들이 문을 열기 전날 버린 식재료들이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든 배추, 으깨진 두부, 검은 반점이 생긴 감자. 남들에게는 쓰레기였지만 우리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은주가 골목 끝에서 망을 보는 동안 저는 재빨리 쓸만한 것들을 골라 봉지에 담았습니다. 인민 가수의 손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앞에서 노래하던 그 손으로. 하지만 창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배고파하는 것보다 창피한 일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장마당에서 단련된 눈치가 중국 시장에서도 통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틈에 끼어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바닥을 쓸고 생선 비늘을 긁었습니다.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했지만 잃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몸으로 하면 됐습니다. 은주가 중국어 몇 마디를 놀라울 만큼 빠르게 익혀서 흥정을 맡았습니다. 이거 얼마요? 이 일 하면 밥 줄 수 있소. 서투른 발음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은주의 그 서투른 중국어가
우리 네 식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폐식당에서 쌀 한 포대를 발견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와 은주는 눈이 마주치자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밤새 둘이서 번갈아 업고 날랐습니다. 다락방까지 20분 거리를 4번 왕복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고운 한복을 입던 손으로 쌀 포대를 질질 끌고 마이크를 잡던 손으로 걸레를 짜고 조명 아래서 춤추던 발로 식당 바닥을 쓸었습니다. 이가 악물어지고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래도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는 눈빛. 민수에게 밥을 해줄 수 있는 날은 약속처럼 지켰습니다. 엄마, 오늘은 밥이야? 하고 물으면 그럼 엄마가 약속했잖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든 배추와 검은 감자로 끓인 죽이었지만 민수는 맛있어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 3,000명의 박수보다 민수의 맛있어 한마디가 더 큰 힘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은 계속됐습니다. 한 번은 공안이 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수색을 했습니다. 저와 은주는 아이들을 안고 다락방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민수에게 쉿, 숨바꼭질이야. 소리 내면 지는 거야 하고 달랬습니다. 새 살배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북한에서부터 숨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3살짜리가 숨는 법을 아는 나라. 그게 북한이었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이 왔다가 멀어지기를 3번. 그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공안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몰래 찾아오셔서 라면과 약, 아이들 분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힘내세요. 한국까지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칼날 같은 세상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을 내리고 배를 밀어준 여군도, 다락방을 내어준 할머니도, 라면을 가져다 준 선교사님도, 제가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제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한국행의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가 연결된 겁니다. 아직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한국까지.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연결해준 브로커가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영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말로 하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쓸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꼭 잘 키워라.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데리고 왔으면 책임지고 잘 살아야 한다.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중국 첫날에 끝났을 겁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됐다, 됐어. 가서 잘 살아. 그게 인사다. 할머니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에 쥐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 곡 불러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옛 조선 노래를.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은주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어른 둘, 아이 둘. 브로커를 따라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중국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가짜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수에게는 엄마랑 기차 여행하는 거야 하고 말했지만 아이도 분위기를 느끼는 건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한 번은 기차 안에서 검표원이 신분증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이거 사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주가 재빨리 웃으며 살이 좀 빠져서 그래요 하고 넘겼습니다. 검표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지나갔을 때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 국경 지대에 도착한 뒤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라오스 밀림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산을 넘고 밀림을 지나야 라오스 국경입니다.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이틀. 밀림에서 이틀. 저는 민수를 업고 은주는 자기 아이를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산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혀 팔과 다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발밑에서 뭔가가 스르륵 지나갔습니다. 뱀인지 도마뱀인지 어둠 속에서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등에서 엄마, 무서워 하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밀림 속에서 방향을 잃으면 그대로 끝이니까요. 첫째 날 밤, 밀림 한가운데에서 쉬었습니다. 나무 밑에 담요를 깔고 아이들을 눕혔습니다. 벌레 소리, 짐승 소리, 정체 모를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의 조명과 박수 소리가 얼마나 먼 세계인지. 지금 제 머리 위에는 천장이 아니라 나무십 사이로 보이는 별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품에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집.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평양의 그 어두운 아파트도 이제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좋은 집이 있어. 거기서는 밖에서 뛰어놀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응, 진짜야. 둘째 날 아침, 민수가 이상했습니다. 몸이 뜨거웠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밀림의 습기와 벌레, 며칠간의 피로가 어린 몸을 덮친 겁니다. 민수가 축 늘어져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엄마, 머리 아파. 약이 없었습니다. 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찢어 물에 적셔 아이 이마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뒤돌아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 때문에 늦으면 다 죽소. 뒤에 공안 추적조가 올 수도 있소. 아이를 여기 두고 가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를 버리라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양말에 옥수수를 숨기고 수면제를 먹이고 영하 30도의 바다를 건넜는데 이 밀림에서 버리라고?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은주가 벌떡 일어나더니 민수를 번쩍 들쳐업었습니다. 뭘 버려요? 빨리 가요, 언니. 내가 업을게. 은주는 자기 아이를 앞에 안고 민수를 등에 업었습니다. 앞뒤로 아이 2명을 매단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용수의 다리가 밀린 바닥을 힘차게 디뎠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추던 그 다리로 아이 2를 매달고 밀림을 걷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자기 물통을 꺼내 민수 입에 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민수야, 이모가 물 줄게. 많이 마셔. 민수가 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예술단 시절, 저는 무대 위의 스타였고, 은주는 무대 뒤의 무용수였습니다.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림에서 은주가 내 아들을 업고 뛰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아이를 살려야 하는 엄마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자 기적처럼 민수의 상태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조금씩 내리고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은주에게서 민수를 받아 다시 업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등에서 느껴졌습니다. 뜨겁지만 살아있는 온도였습니다. 라오스를 지나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텄고 온몸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4명 다 살아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영사관까지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준 지도를 들고 버스를 갈아타며 방콕까지 이동했습니다. 영사관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태국어도 영어도 모르니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여주며 손짓 발짓으로 길을 물었습니다. 은주가 코리안 엠버시 하고 서투른 영어로 물을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켜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건 만국 공통인 것 같았습니다. 영사관 건물이 보였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뭔가가 목구멍에서 올라왔습니다. 평양에서 이 깃발은 적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찌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깃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민수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요. 제발 도와주세요.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는데 민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호시설로 데려가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주사를 놓아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약이 없소. 자기 힘으로 나서야 하오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낯선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안아들고 치료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보살핌이라는 것.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저에게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29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은주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 여기까지 왔어. 저는 은주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영하 30도의 바다를 건너고 중국 다락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라오스 밀림에서 아이를 업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수가 영양주사를 맞으며 잠든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 드디어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영사관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 혼자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를 안고 있는 팔에만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차가 많았습니다. 건물이 높았습니다. 불빛이 너무 많아 눈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돌아온 것은 하나원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처음으로 밖에 나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물건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과자, 음료수, 도시락, 라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음료수 냉장고를 보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식품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음식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인민의 건강을 그만큼 신경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받은 옥수수가 곰팡이가 슬었어도 감사하다고 먹어야 했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물었습니다. 뭘 찾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서 울었습니다. 직원이 당황해서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또 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인민 가수였지만 아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친절에는 항상 대가가 있었으니까요. 민수를 데리고 처음으로 밖에 나간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원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민수가 난생 처음 바깥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밖에서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존재 자체를 숨겨야 했으니까요. 어두운 방 안에서만 살던 아이가 햇빛 아래에서 잔디를 밟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풀이야, 풀을 처음 밟아본 아이. 3살이 넘도록 흙을 만져본 적 없는 아이. 그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바다를 건넌 거구나. 이것을 위해 밀림을 걸은 거구나. 양말 속 옥수수가, 배낭 속 수면제가, 영하 30도의 겨울 바다가 다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도 뭐라고요? 라는 말을 하루에 수십 번 들었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너무 달고 너무 짜고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선택의 자유라는 것, 그것도 처음에는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정해준 것을 받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이웃 아주머니가 뭘 그렇게 고민해요? 마음에 드는 거 집으면 돼요 하고 웃었을 때 저는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다는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북에 두고 온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남편. 그 사람의 묘소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건지 이미 세상을 떠난 건지도. 어머니, 어릴 적 향진아, 이만큼 사는 것도 다 수령님 덕이다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딸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겪고 계실지. 밤마다 천장을 보며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건지.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땅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어린이집에서 노래를 배워와서 부르는 겁니다. 동요였습니다. 혁명가요가 아니라 그냥 예쁘고 즐거운 노래.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으니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민수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노래는 자유여야 한다. 누가 시키는 노래가 아니라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제가 평생 갖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탈북민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지하실에서 서너 명의 아이들과 시작했습니다. 탈북 가정의 아이들, 저와 비슷한 사정으로 북한을 떠나온 엄마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민수처럼 숨어 살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 세상에서 자란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큰 소리로 노래해도 돼.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러. 처음에는 아이들이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였습니다. 벽이 듣고 이웃이 듣던 나라에서 왔으니까요. 하지만 한 명이 용기를 내어 크게 부르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그 작은 교회 지하실에 아이들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저는 만수대 예술극장 3,000명의 박수보다 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민수도 함께 수업을 받으며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엄마 배고파 하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뛰어놀며 노래를 부릅니다. 가끔 민수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엄마, 나 가수 될 거야. 엄마처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 아이는 양말에 옥수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가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밤에 평양 하늘을 생각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아직도 숨죽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말 속에 옥수수를 숨기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남편의 묘소를 찾고 싶습니다. 민수를 데리고 가서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민수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손자예요. 이름은 민수예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양말 속에 옥수수를 숨기던 엄마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노래를 가르칩니다. 무대 위에서 혁명가요를 부르던 입술로 이제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노래는 자유로워야 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러. 그것이 제가 이 자유로운 땅에서 찾은 새로운 무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하늘 아래 만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편이 끌려간 그 밤, 울면 공범이 되는 나라에서 그녀는 눈물 대신 아들을 숨겼습니다. 슬퍼할 자유조차 없는 곳에서 한 엄마가 지켜낸 건 3살 배기의 내일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목숨과 자유 모두 얻었다. 기적이라 말하는 그녀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